마시일이 500발이에요. 500발. 그 500발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 참모총장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란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였죠. 그때 군사 전문가가 나서 단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한국. 그 말에 모두 코웃음을 쳤는데요. 뒤이어 그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모두들 넋이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 지하위기관리센터는 언제나 같은 온도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쉬지 않고 돌아가며 공기를 차갑게 유지했고 형광등은 미세하게 떨리지도 않을 만큼 안정적이었죠. 나는 그 일정함이 좋았어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공간, 숫자와 정보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곳. 나는 20년 넘게 이 방에서 일해왔고 그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원칙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경보가 울린 건 내가 커피를 두 번째로 따르던 순간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미군 구축함 다수, 정체불명의 방공신호, 스크린이 켜지자 분석관들이 각자 자리로 뛰어들었고 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경보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방에서 수백 개의 경보를 봐왔으니까요. 긴장해야 할 상황과 기다려도 되는 상황을 구분하는 건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나는 그 감각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왼쪽 하단, 함정 식별 번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나는 번호를 2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 DDG-178, 데이비드가 근무하는 함정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받은 음성 메시지가 귀 안에서 다시 재생되었어요. 이번 임무만 끝나면 약속한 낚시를 가자. 목소리가 어딘가 가벼웠는데 나는 그냥 넘겼습니다. 미 해군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짧게 답장을 보냈죠. 데이비드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임무 중이니까, 바쁠 테니까. 화면 속 DDG-178의 항로 표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입장하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즉시 전자전 장비를 투입하고 스텔스 정찰기를 띄우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나는 그 결정을 지지했어요. 방공망이 우리 장비를 탐지하지 못한다면 전자전으로 교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기술이 동시에 투입되는데 정체불명의 방공망이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석관에게 장비 투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커피잔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보고가 올라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전자전 장비가 교란을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추적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보고관을 바라봤습니다. 장비 오류 가능성은 확인했습니까? 그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 머뭇거림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기다렸습니다. 세 개 채널 모두 동일한 결과입니다. 교란보다 탐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전자전 장비를 선제 예측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움직이기 전에 탐지한다는 건 우리 작전 계획 자체를 미리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류일 겁니다. 스텔스 정찰기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시 판단합시다. 보고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로 돌아가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외면했어요. 분석실에서 두 번째 보고가 올라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통합 운용 구조, 저는 처음 봅니다. 단일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 장비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 쪽 신형 아닙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러시아 방식과 다릅니다. 중국도 아니고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레이더와 발사 체계 사이의 연산 처리 방식이 저희가 분석해온 어떤 국가의 것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체계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는 확신이 아니라 보고에 가까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즉시 말했어요. 한국은 이런 통합 운용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검토한 보고서에 명시된 결론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십시오. 그 보고서라면 나 자신이 작성한 문서였어요. 이라크전 이후 동맹국 기술력을 재평가할 당시 수십 개의 데이터를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숫자를 믿었죠. 틀린 적이 없었어요. 숫자는 틀리지 않습니다. 분석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그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추가 전자전 투입을 승인했어요.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판단을 바꿀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승인이 떨어지자 작전 담당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다시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잔이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언제 식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화면 속 DDG-178의 항로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구축함이 방공망 중심부를 향해 이동 명령을 받은 것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승인한 추가 전자전 투입이 그 이동 명령을 불러온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예정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교신 담당관이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DG-178 교신 2절입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카타르 미군 기지의 분석실은 백악관 지하와 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버겁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막의 열기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고 공기 중에는 모래먼지와 기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도착하자마자 전자전 실패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화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건 다르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가 쌓인 태블릿을 건네받으며 나는 담당 기술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 흔적은 나왔습니까? 분석관이 키보드에서 손을 멈췄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러시아 신호 패턴이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는 전자전 장비가 교란을 시도한 시점과 방공망이 반응한 시점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이상했어요. 우리 장비가 주파수를 바꾸기 시작한 것보다 방공망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선후 관계가 뒤집혀 있었어요. 나는 분석관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 차이가 맞습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검증했습니다. 우리가 교란하려는 주파수 대역을 방공망이 미리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란 신호를 받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교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동해 있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방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전자전 운용 방식 자체를 예측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결론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통합 운용 체계 구조 분석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분석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레이더, 발사 체계, 교란 대응 모듈이 하나의 연산 흐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각 장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판단을 내리는 구조예요. 이 방식이라면 한 장비가 탐지한 정보를 전체 체계가 동시에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교란해도 나머지가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해가 된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누가 이 구조를 설계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나는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을 좁혀야 합니다. 워싱턴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왔지만 나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기 전에 먼저 선을 그어두고 싶었습니다. 분석관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신경 쓰였지만 나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날 오후 더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지정보팀장이 문서 하나를 들고 찾아왔어요. 표지에 내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군 내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맹국 기술력 평가 보고서였어요. 이라크전 이후 내가 직접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내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 보고서가 한국 체계를 가능성 목록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팀 절반이 이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나는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문장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글씨체처럼 분명히 내가 쓴 것인데 내가 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나는 이라크에서 잘못된 정보로 부하 셋을 잃었어요. 그 뒤로 나는 감각이 아니라 숫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직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죠. 그 원칙이 이 보고서를 낳았고 이 보고서가 지금 이 방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는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재 데이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검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건 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잃고 숫자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마저 다시 의심해야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서 있던 땅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보고서는 현재 기준에 맞게 작성된 겁니다. 수정은 없습니다. 팀장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고서를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나는 문서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공격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전자전 범위를 넓히고 추가 정찰 자산을 투입하는 내용이었어요. 판단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면 됐습니다. 통합 운용 체계가 문제라면 더 많은 채널로 동시에 압박하면 될 일이었어요. 승인 서류에 서명하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저편으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통신 담당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DDG 178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짧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어요. 담당관이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짧았어요. 나는 괜찮다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함장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긴급 협조를 요청한 건 공격 확대 승인 직후였습니다. 채널은 국방부 직통이었고 나는 답변이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맹국이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같은 편에서 같은 훈련을 받아온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나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도, 기한도, 담당자 이름도 없었습니다. 나는 통신 담당관을 바라봤어요. 추가 내용은 없습니까?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활주로 저편으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열기는 여전히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외교적 거절인지 진짜 내부 검토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분노를 삼켰어요. 지금은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보 담당관이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빨랐고 손에 태블릿을 쥐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쪽 움직임인데 이상합니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이란 내부 통신 일부가 번역된 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란도 같은 기술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이었어요. 나는 담당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까?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개 채널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이란 측이 사흘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방공 체계와 관련해서 외부 기술자를 찾는다는 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건 달랐습니다. 그게 우연일 가능성은 높지 않았어요. 나는 태블릿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나왔습니까? 담당관이 잠깐 망설였어요. 박준혁입니다. 방공통합 엔지니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정보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 한 장과 짧은 이력이 전부였어요. 사진 속 남자는 특별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흰 셔츠에 안전모를 손에 든 채 어딘가 건설 현장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었어요. 배경이 중동 어딘가처럼 보였습니다. 담당관이 말을 이었어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폭격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파일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입니까? 담당관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주변 인물 진술에 따르면 그 뒤로 아버지 유품인 안전모를 항상 책상 위에 두고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보다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개인사가 국가 안보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었어요. 중동에서 아버지를 잃은 엔지니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그건 분석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저 방공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그것을 설계했는지였어요.
그 기술자가 어떤 감정으로 일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담당관에게 말했어요. 기술 이력에 집중하십시오. 개인 배경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열기는 여전했고 분석실 냉각팬이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나는 박준혁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어요. 미국이 찾고 있는 사람을 이란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걸렸습니다. 단순한 기술자라면 이란이 그 이름까지 추적할 이유가 없었어요. 잠시 뒤 서울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밤새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협조 요청에 단순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 게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두고 논쟁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동시에 같은 한국인 기술자를 찾고 있고 서울이 밤새 회의를 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왜 하필 한국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과 연결된 화상회의는 카타르 시각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분석실 화면에는 서울 회의실이 비쳤고 나는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 속 회의실은 이쪽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부, 산업부, 외교부, 각 부처 고위 인사들이 탁자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한국이 이 상황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속한 결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방부 쪽 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산업부 쪽에서 즉시 받아쳤습니다. 계약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한국 방산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기술을 어느 한쪽에만 제공하면 그것은 중립 위반이에요.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와 계약하려 하겠습니까? 두 목소리 사이에서 외교부 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느 편을 들어도 전쟁이 확대됩니다. 미국을 지원하면 이란이 이를 빌미로 수위를 높일 것이고 이란 쪽에 기울면 미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집니다. 지금은 선택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헤드셋 안에서 숨을 내쉬었어요. 새 부처가 새 방향으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였군요. 나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는 미군 구축함이 방공망 중심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화면 속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짧았습니다. 산업부 인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이 더 큰 피해를 낳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껐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작전 담당관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호르무즈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나는 헤드셋을 벗고 돌아섰어요. 담당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DDG-178과 이란 방공부대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2점 사이의 거리가 예상보다 좁았습니다. 발사 허가 거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함장이 선제 대응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선제 대응을 승인하면 데이비드가 탄 구축함은 먼저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쏜다는 건 전쟁의 성격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공격 승인 검토를 지시하며 화상회의 화면으로 다시 눈을 돌렸어요. 서울 회의실에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구석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낡은 안전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남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얼굴이 맞았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어느 편도 아닌 5인 교전 방지 체계만 지원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인사가 즉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지원이 아닙니다. 그건 중립이에요. 동맹국 요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박준혁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안전모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공격 체계를 제공하면
누군가는 그것으로 먼저 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이 지금 우유부단하게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쪽 다 돕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면 피해는 현장에서 납니다. 압박 수위를 높이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나서 나는 담당관에게 말했어요. 서울 채널 통해 공식 요청 강도를 올리십시오. 선택을 미루는 게 선택이 된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나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회의실에서 박준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안전모를 손으로 한 번 짚더니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동작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호르무즈 화면 속 2점 사이의 숫자가 또 한 칸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강경파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전자전 범위를 더 넓히고 압박 수위를 최대로 올리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준혁의 제안이 서울 회의실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한국이 결국 선택을 못할 거라는 판단이 섰으니까요. 기다리는 것보다 압박하는 편이 빠른 결과를 낳는다는 건 오랜 경험에서 나온 원칙이었습니다. 전자전 확대 승인 서류에 서명하면서 나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투입 채널을 3배로 늘렸고 주파수 대역도 이전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예상과 달랐어요.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공망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예측 속도가 올라갔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채널을 늘릴수록 방공망은 오히려 우리 움직임을 더 촘촘하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압박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압박 자체가 상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분석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보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란 내부 통신이 또 포착되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태블릿을 들고 분석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번역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란 방공부대 내부에서 표적 분류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 선박과 군 함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었고 지휘부가 체계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나는 담당관을 바라봤습니다. 이란이 자기들 체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합 운용 체계가 예상보다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도 전체 기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방공망을 구축한 쪽조차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처음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계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왜 미국도 이란도 같은 한국인 기술자를 찾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직통 통화였어요. 한국 국방부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준혁 본인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직접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잠깐 멈췄어요. 그가 양쪽 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양쪽 모두에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공격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5인 교전 방지 기술만 지원하겠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사막 하늘 위로 항공기 불빛이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아들을 잃는다는 게 그자의 논리입니까? 담당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준혁이 밤새 고민했다는 건 알 수 없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안전모를 가방에 넣으며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전화를 끊던 순간 나는 그저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동맹이 이런 상황에서 중립을 선택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나는 압박을 더 높이려고 담당관을 부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호르무즈 화면에 새로운 보고가 떴어요. DDG-178을 향한 이란 방공부대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멈췄어요.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사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백악관과 카타르 기지를 연결하는 긴급회의가 소집된 건 발사 준비 보고가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화면에는 워싱턴과 호르무즈 현장이 동시에 떠 있었고 나는 두 화면 사이에서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회의실 냉각팬이 평소보다 높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온도를 낮추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탓인지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워싱턴에서 합참 쪽 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제 타격을 승인해야 합니다. 발사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기다리면 DDG-178이 먼저 맞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호르무즈 화면을 바라봤어요. DDG-178의 위치 표시가 화면 중앙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 안에 있었어요. 나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선제 타격을 승인하면 전쟁의 성격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승인하지 않으면 구축함이 먼저 맞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런 결정을 다른 사람에 대해 내려왔어요. 숫자로 된 피해 추정치를 검토하고 최적의 선택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안에 데이비드가 들어가는 순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선제 타격 승인 여부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켰어요. 잠깐 멈추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어요. 호르무즈 현장의 이란 방공부대가 자기들 체계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표적 분류 오류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쏘면 이란이 그것을 빌미로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합참 쪽 인사가 즉시 받아쳤어요. 그렇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지금이 가장 유리한 순간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울 채널에서 연락이 들어왔어요. 담당관이 수화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울입니다. 긴급이라고 합니다. 나는 수화기를 받았어요. 한국 측 담당자의 목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거의 동시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두 팀 모두 박준혁을 직접 만나겠다고 합니다. 나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 멈췄어요. 이란 대표단이 서울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네. 우리 쪽 대표단보다 2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워싱턴 화면 속 인사들은 여전히 선제 타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서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울에서 같은 사람을 두고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 그 사람은 어느 쪽에도 공격 기능을 주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에서는 민간 유조선 한 척이 항로 정보 없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민간 선박이 들어오면 양측 레이더가 동시에 반응할 수 있었어요. 이란 방공부대가 표적 분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선박이 끼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합참 인사를 향해 말했어요. 선제 타격 결정을 잠시 보류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합참 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유리한데 왜 멈춥니까? 나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조용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낮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 중재안을 꺼내는 겁니까?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의 구축함 위치 표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잘못된 정보를 믿고 부하들을 잃었을 때 나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믿으면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숫자들은 어느 방향을 가리켜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켰어요. 제한적 승인을 요청합니다. 한국 측 5인 교전 방지 체계 적용에 한해서입니다. 공격 승인이 아닙니다. 워싱턴 화면 속 인사들이 서로 눈을 맞추는 것이 보였어요. 합참 인사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승인합니다. 단 효과가 없으면 즉시 원래 계획으로 복귀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호르무즈 화면에서 민간 유조선의 위치 표시가 DDG-178과 이란 방공부대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수송기가 카타르 기지 상공에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은 건
제한적 승인이 떨어지고 몇 시간 뒤였습니다. 나는 활주로로 나가지 않았어요.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송기가 착륙하면 기술팀이 미군 기지로 이동해 우리 시스템과 연결 작업을 시작할 거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제한적 승인이라는 건 우리 틀 안에서 한국 기술을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한 방식이었어요. 담당관이 분석실로 들어온 건 수송기가 착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망설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기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담당관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담당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가 찍혀 있었어요. 미군 기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쪽은 어디입니까? 중립통제시설입니다. 유엔 산하 해상 충돌 방지 기구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나는 태블릿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중립시설로 간다는 건 미국 쪽에만 기술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판단이 즉각적으로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한적 승인은 우리 요청에 응하는 조건이었어요. 중립시설로 향한다는 건 그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나는 담당관에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팀이 미군 기지가 아닌 중립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협의 내용과 다릅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활주로 저편으로 이동 중인 차량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불빛이 미군 기지 방향으로 꺾이지 않고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항의가 쏟아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동맹을 외면한 처사라는 말이 나왔고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요구를 전달받으며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호르무즈 화면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담당관이 뛰어들어왔어요. 민간 유조선이 DDG-178과 이란 방공부대 사이 한가운데로 진입했습니다. 양측 레이더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간 선박을 표적으로 분류하면 어느 쪽이 먼저 발사 버튼을 누르느냐에 문제가 됩니다. 이란 방공부대는 이미 표적 분류 오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DDG-178 함장이 긴급 교신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헤드셋을 집어들었어요. 민간 선박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란 측 레이더가 반응하고 있어요. 선제 대응 허가를 요청합니다. 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상황의 무게를 더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나는 즉답을 주지 못했어요. 선제 대응을 허가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허가하지 않으면 DDG-178이 먼저 맞을 수 있었어요. 두 선택지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어느 쪽도 고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중립시설에서 통신이 들어왔어요. 박준혁이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미국과 이란 양측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편에도 군사적 우위를 주지 않겠습니다. 5인 교전 방지 체계만 연결합니다. 동의하시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경파에서 즉시 반발이 나왔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이란 쪽 항의도 동시에 들어왔어요. 나는 두 반발을 들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간 유조선은 여전히 두 점 사이에 있었어요. DDG-178의 위치 표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헤드셋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함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제 대응 보류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함장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헤드셋을 내려놓고 통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의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나는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어요. 담당관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해 회신을 보내십시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게 들렸어요. 담당관이 잠깐 멈췄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어요. 그리고 몇 초 뒤 중립시설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한 줄이었어요. 한국기술팀 5인 교전방지 체계 연결 시작. 연결 시작이라는 문장이 화면에 뜬 뒤 분석실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경보음도 없었고 누군가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냉각팬 소리만 일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에서 내가 통제하지 못한 상황은 없었어요. 항상 데이터가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기술팀이 중립시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볼 수 없었어요. 담당관에게 현황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직 연결 작업 중입니다. 내부 공유는 작업 완료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호르무즈 화면을 바라봤어요. DDG-178의 위치 표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란 방공부대와의 거리는 좁혀지지도 넓어지지도 않았어요. 민간 유조선은 두 점 사이에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세 점을 번갈아 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참 인사의 목소리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이란 측에도 동일한 접근을 허용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나는 수화기를 손에 쥐었어요. 사실입니다. 양측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박준혁의 방식이에요. 합참 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승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즉시 협력을 중단시키십시오. 나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 호르무즈 화면을 바라봤어요. DDG-178 함장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중단시키면 5인 교전 방지 체계 없이 민간 선박이 끼어든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를 향해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중단 지시는 보류하겠습니다. 합참 인사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이건 월권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현장 판단으로 보류합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탁자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았어요. 잠시 뒤 분석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란 내부 통신이 또 포착됐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번역된 내용을 읽는 순간 등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란 방공부대가 민간 유조선을 적 함정으로 분류했다가 수정하고 다시 분류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표적 정보가 수초 간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무엇을 향해 날아가는지 이란 지휘부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나는 담당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술팀 연결 작업이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관이 중립시설에 무전을 넣었어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답이 화면에 떴어요. 현재 양측 시스템 식별 코드 동기화 중, 완료까지 약 12분. 12분이었어요. 나는 호르무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란 방공부대의 표적 분류가 수초 간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12분은 긴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 DDG-178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렸어요. 이란 측 레이더가 우리 함정을 표적으로 고정했습니다. 발사 준비 신호가 포착됐어요. 선제 대응 허가를 다시 요청합니다. 나는 헤드셋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2분, 발사 준비 신호, 선제 대응,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돌았어요. 나는 데이비드의 목소리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임무만 끝나면 약속한 낚시를 가자. 그 목소리가 헤드셋 너머 함장의 목소리와 겹쳤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함장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함장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화면 속 이란 방공부대의 표적 분류 수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수초 간격으로 바뀌던 숫자가 고정되었어요. 나는 담당관을 바라봤습니다. 담당관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낮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팀이 첫 번째 동기화를 완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르무즈 화면에서 첫 번째 미사일 발사음이 울렸습니다. 발사음이 울리는 순간 분석실의 모든 시선이 호르무즈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나는 헤드셋을 양손으로 쥔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미사일 궤적이 표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담당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발사된 건 이란 방공부대의 대공 미사일입니다. 표적은 민간 유조선이었어요.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담당관이 다시 말했어요. 발사 직후 자동 취소됐습니다. 표적 분류가 수정된 겁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란 방공부대의 표적 정보가 발사 직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간 선박 코드로 재분류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팀의 첫 번째 동기화가 그 순간에 맞물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담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취소가 없었으면 유조선이 맞았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한국 기술팀의 연결이 첫 번째 피해를 막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가 중단 지시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그 연결은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어요. 지금은 다음 상황을 봐야 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잡음이 먼저 들렸어요. 기지통신 담당이 주파수를 맞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직.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신이 끊겼어요. 나는 헤드셋을 벗지 않은 채 잡음을 들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직 괜찮다는 건지, 아직 버티고 있다는 건지, 아직 거기 있다는 건지. 나는 통신 담당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십시오. 담당이 시도했어요. 잡음만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온 건 그 직후였어요.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이란이 발사 준비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DDG-178을 직접 표적으로 고정하고 있어요. 선제 타격 승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나는 시계를 바라봤어요. 30초. 나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 기술팀 연결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백악관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30초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현황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담당관에게 손짓했습니다. 중립시설에 지금 당장 연결하십시오. 담당관이 무전을 넣었어요. 응답이 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떴어요. 양측 시스템 동기화 87%, 완료까지 4분. 4분이었습니다. 30초 안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4분이었어요. 나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선제 타격 보류를 요청합니다. 백악관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류합니다. 단 4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현장 판단에 따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란 방공부대 화면에서 수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표시가 떴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분은 너무 길었어요. 호르무즈 화면에서 DDG-178의 위치 표시 옆에 새로운 경보 표시가 떴습니다. 기관실 화재. 나는 그 표시를 바라봤어요. 화재라면 구축함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담당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DDG-178 기관실 화재 확인됐습니다. 자력 이동 불가 상태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박준혁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이 중립시설로 무전을 넣었어요. 잠시 뒤 화면에 텍스트가 떴습니다. 직접 통화 가능합니다. 나는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상황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기관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축함이 움직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박준혁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중립시설 화면에 텍스트가 떴어요. 동기화 속도 조정 중.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작은 수치 하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87%에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90%, 92%.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이란 방공부대의 발사 준비 표시는 그대로였어요. 나는 호르무즈 화면과 동기화 수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95%. 그 순간 이란 방공부대 화면에서 발사 신호가 울렸어요. 분석실 전체가 굳었습니다. 담당관이 낮게 말했어요. 발사입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동기화 수치는 97%였어요. 미사일 궤적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화면에 나타난 순간 분석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리가 날 만큼 깊게 들이켰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궤적이 DDG-178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나는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궤적이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멈춘 게 아니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 표시가 DDG-178 좌표에서 벗어나 허공을 향해 꺾이고 있었어요. 담당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표적 정보가 수정됐습니다. 발사 직후 유도 체계가 표적 좌표를 재계산했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동기화 수치가 98%로 올라가 있었어요. 발사 직전 97%였던 수치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사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표적 정보를 바꿨어요. 미사일은 결국 해상 허공에서 자폭했습니다. 분석실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란 방공부대가 발사 당시 갖고 있던 표적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DDG-178 좌표가 아니라 민간 유조선 좌표와 혼재된 데이터였어요. 동기화가 완료되는 순간 표적 정보가 수정됐고
유도 체계가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화면 속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미국도 이란도 같은 오인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확하게 겨누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두 쪽 모두 잘못된 좌표 위에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실이 천천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믿어온 원칙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믿어라, 숫자를 믿어라, 감각이 아니라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런데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서로를 향해 발사 준비를 마쳤다는 건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이 탁자 표면에 평평하게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번에는 백악관 강경파 쪽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빠르고 높았어요. 이란이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유리한 순간입니다. 혼란에 빠진 지금 공격하면 됩니다. 나는 수화기를 손에 쥐었어요. 이란 방공부대는 혼란에 빠진 게 아닙니다. 오인 데이터를 수정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경파 목소리가 멈췄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했어요. 우리가 DDG-178 좌표로 선제 타격을 승인했다면 이란이 잘못된 좌표로 발사한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판단 위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DDG-178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기관실 화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일부가 탈출 준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뒤따라왔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구축함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재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선제 타격을 승인했다면 이란이 보복 공격을 시작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보복 공격이 기관실 화재로 멈춰선 구축함을 향한다면 어떻게 됐을지 나는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강경파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공격해서 이란 방공부대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나는 말했어요. 이란 방공부대가 오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공격을 시작하면 이란은 자신들이 먼저 공격받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이라크에서 잘못된 정보로 부하들을 잃었을 때 나는 다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대통령에게 공격 보류를 공식 건의하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관이 잠깐 나를 바라봤어요. 이 건의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라크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믿고 사람을 잃은 뒤 숫자만 믿겠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처음부터 틀려 있었다면 내가 20년 동안 서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나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분석실 문이 열렸어요. 정보 담당관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DDG-178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기관실 화재가 격벽을 넘었습니다. 나는 펜을 쥔 채 고개를 들었어요. 담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승조원 탈출 시작됐습니다. 공격 보류 건의서에 서명한 건 승조원 탈출 보고가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이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정치적 책임을 떠안는다는 건 추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틀렸을 경우 이 방에 다시 앉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무게가 손 위에 얹혀 있었지만 펜은 이미 움직인 뒤였어요. 담당관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분석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냉각펜 소리만 일정하게 깔렸습니다. 나는 호르무즈 화면을 바라봤어요. DDG-178의 위치 표시 옆에 화재 경보 표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탈출이 시작됐다는 건 함장이 구축함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기관실 화재가 격벽을 넘었다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란 방공부대 화면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발사 준비 표시가 사라졌어요. 담당관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방공부대가 발사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나는 담당관을 바라봤어요. 이유가 나왔습니까?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이란 내부 통신 분석 중이에요. 나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양측 모두 발사 명령이 멈춰 있었어요. 미국은 공격 보류 건의가 올라간 상태였고
이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발사를 철회했습니다. 전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잠시 뒤 이란 내부 통신 분석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담당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나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오발 사고 수습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방공부대 내부에서 표적 분류 오류로 인한 오발 직전 상황이 발생했고 지휘부가 그 원인을 파악하느라 혼란에 빠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해하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양측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 발사를 준비했지만 서로를 향한 오인이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명령이 멈췄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그것을 만든 건 한국 기술팀의 연결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화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립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관이 수화기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양측 동기화 완료됐습니다. 현재 상태 유지하면 추가 오인 교전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손에 쥐었어요. DDG-178 기관실 화재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구조 요청 신호를 양측에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구조 요청을 미국과 이란 양측에 동시에 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적국에도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민간 구조 원칙은 작동합니다. 구축함이 전투 불능 상태라면 교전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란 방공부대 화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가 아니었어요. 다른 종류의 신호였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이란 측에서 해상 구조 채널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수화기를 귀에서 천천히 내렸어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작게, 혼잣말처럼, 아버지, 이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잠시 뒤 그 말이 다시 귀 안에서 울렸어요. 아버지, 나는 데이비드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임무만 끝나면 약속한 낚시를 가자. 나는 박준혁을 기술자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기술의 운용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폭격으로. 그리고 지금 적국의 구조 채널을 열면서 혼자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DDG-178의 화재 경보 표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란 측 해상 구조 채널 표시가 그 옆에 새로 떠 있었습니다. 박준혁을 직접 만난 건 중립시설에서 모든 연결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타르 기지 안에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고 형광등이 천장에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탁자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나는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처음으로 실제로 마주했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피로가 더 깊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셔츠 소매가 거쳐 있었어요.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는데 장비를 다루다 긁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이란까지 도왔습니까? 박준혁이 가방 안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잠시 뒤 낡은 안전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란색이었지만 빛이 발해 있었어요. 표면 곳곳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안쪽 테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쓴 물건이었어요. 아버지 것입니다. 나는 안전모를 바라봤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15살이던 해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안전모를 손으로 한 번 짚었어요. 현장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을 먼저 집었습니다. 무거운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이걸 꺼내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미국을 지원하면 이란 쪽 누군가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란을 지원하면 미국 쪽 누군가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어느 편을 선택해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안전모를 바라봤어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어느 편에도 공격 기능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도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 판단이 군사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라크가 떠올랐어요.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공격 명령을 내린 뒤 부하 셋의 이름을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숫자였어요. 보고서 속 숫자. 나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다시는 감각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만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믿은 데이터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오인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나는 그 위에서 선제 타격을 검토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부하들을 잃었을 때 저도 비슷한 것을 책상 위에 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였어요. 박준혁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보면서 저는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을 빼고 숫자만 남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박준혁이 안전모를 손으로 감쌌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한 기술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이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쓰이면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출항 전 데이비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 해군이면 충분하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 데이비드가 낚시 약속을 꺼냈을 때 나는 임무가 끝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무는 항상 있었고 나는 항상 그것을 먼저 뒀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귀가를 지키려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내가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숫자였습니까? 국가 안보였습니까? 나는 탁자 위에 안전모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그것을 천천히 가방 안에 다시 넣었어요. 그 동작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밖에서 담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함께였어요. DDG 178 관련 보고입니다. 박준혁을 직접 만난 건 중립시설에서 모든 연결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타르 기지 안에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고 형광등이 천장에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탁자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나는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처음으로 실제로 마주했어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피로가 더 깊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셔츠 소매가 거쳐 있었어요. 손등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는데 장비를 다루다 긁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이란까지 도왔습니까? 박준혁이 가방 안을 손으로 더듬었어요. 잠시 뒤 낡은 안전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란색이었지만 빛이 발해 있었어요. 표면 곳곳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안쪽 테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쓴 물건이었어요. 아버지 것입니다. 나는 안전모를 바라봤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15살이던 해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안전모를 손으로 한 번 짚었어요. 현장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을 먼저 집었습니다. 무거운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이걸 꺼내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미국을 지원하면 이란 쪽 누군가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란을 지원하면 미국 쪽 누군가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어느 편을 선택해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안전모를 바라봤어요. 그 물건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어느 편에도 공격 기능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도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 판단이 군사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라크가 떠올랐어요.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공격 명령을 내린 뒤 부하 셋의 이름을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숫자였어요. 보고서 속 숫자. 나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다시는 감각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만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믿은 데이터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오인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나는 그 위에서 선제 타격을 검토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 부하들을 잃었을 때 저도 비슷한 것을 책상 위에 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였어요. 박준혁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보면서
저는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을 빼고 숫자만 남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박준혁이 안전모를 손으로 감쌌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한 기술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이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쓰이면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출항 전 데이비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 해군이면 충분하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 데이비드가 낚시 약속을 꺼냈을 때 나는 임무가 끝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무는 항상 있었고 나는 항상 그것을 먼저 뒀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귀가를 지키려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내가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숫자였습니까? 국가 안보였습니까? 나는 탁자 위에 안전모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그것을 천천히 가방 안에 다시 넣었어요. 그 동작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밖에서 담당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함께였어요. DDG-178 관련 보고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카타르를 떠난 지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경유지를 인천으로 잡은 건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담당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항 청사를 빠져나와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창문을 통해 냉기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냉기를 느끼며 활주로 끝을 바라봤어요. 박준혁이 거기 있었습니다.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짧은 머리에 작업 재킷 차림이었고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는 활주로 옆에 서서 휴대전화 2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휴대전화 2대, 화면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발신지를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는 짐작이 됐습니다. 나는 그가 어느 쪽 전화를 먼저 받을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쪽도 먼저 받지 않았습니다. 두 전화기를 동시에 내려다보다가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안전모였습니다. 낡고 빛바랜 노란 안전모. 그는 그것을 손으로 한번 감싸더니 가방 안에 천천히 넣었어요. 그리고 두 전화기를 재킷 주머니에 넣은 채 군 수송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느 전화에도 답하지 않은 채였어요. 나는 그가 수송기 트랩을 오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밟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송기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이륙하는지 끝까지 지켜봤어요. 활주로를 빠져나간 수송기는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공항 청사 안이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출국장 쪽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아버지, 카트를 미는 어머니, 그 뒤를 졸린 눈으로 따라가는 아이. 나는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데이비드가 처음 해군에 지원했을 때 나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낚시 약속이 다시 나왔을 때도 임무가 끝나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항상 임무를 먼저 뒀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은 달랐어요. 그는 임무 앞에서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기억이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 기억이 어느 편도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낳았고 그 결정이 데이비드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부하들을 잃은 뒤 이름이 적힌 종이를 서랍에 넣어뒀어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흔들리면 판단이 느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준혁은 안전모를 꺼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결정 앞에서 매번 꺼냈어요. 흔들리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폐기한 보고서 이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설명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기준으로 써온 문서를 없앤 이유를 납득시키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평생 나는 숫자와 정보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더 나은 판단을 낳는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묻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한 숫자도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불과 며칠 전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겨누던 두 나라가 같은 날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쪽에도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가 서로를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더 강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멈추려는 한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끝까지 과소평가했던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전광판에 워싱턴행 항공편 탑승 안내가 떴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데이비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낚시 날짜 잡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엔 진짜죠.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탑승구 쪽으로 걸어갔어요.